불과 1년 전 태국은 한국 기업들을 하나둘 밀어내며 중국 기술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악화된 인프라와 기술적 문제로 태국 전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태국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고백한 내용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총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는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이익만 줬다 최고의 파트너를 잃었고 이제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고백 이후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당혹감이 폭발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이었고 태국과 한국 사이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프랑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사 그리핀입니다. 29살 글로벌 테크 기업에서 전략 담당 매니저로 일하고 있죠. 어머니 덕분에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와 언어를 익혔고 그것이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차분하고 분석적인 성격이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면도 있어요. 특히 진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의 아시아 확장 프로젝트 때문에 태국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활기찬 시장과 풍부한 기회에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방문할 때마다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죠.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밀려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태국 시장에서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한국 기업들이 갑자기 차가운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더 낫다라는 말이 태국 비즈니스 미팅에서 공공연히 오갔어요. 태국 언론들은 한국 기술과 기업을 조롱하는 보도를 내보냈고 그것을 지켜보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신문은 한국 기술은 이제 구식이다라고 비웃었고 다른 방송에서는 중국의 미래 기술이 태국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들떠 있었어요. 한 번은 태국 정부 관계자와의 미팅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언급했다가 냉소적인 웃음을 받았습니다. 그리핀 씨, 이제 한국은 과거의 파트너예요. 우리는 더 큰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의 나라가 이렇게 대접받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니 태국 정부가 중국과 대규모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거리에는 태국과 중국의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사람들은 들떠 있었어요. 태국 사회는 마치 축제처럼 기뻐하는 분위기였죠. 이제 한국 따위는 필요 없어라는 말이 거리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반짝이는 방콕의 불빛을 바라보며 씁쓸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진짜는 언젠가 증명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속상했지만 직접 나서서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다만 마음속으로 1년만 지켜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어요. 태국의 중국 기술 환영 물결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방콕 시내 곳곳에 중국 기업들의 간판이 늘어났고 전자제품 매장에는 중국산 제품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웠어요. 한국 제품들은 뒤편으로 밀려나거나 아예 매장에서 사라졌죠. 태국 방송에서는 연일 중국 기술을 찬양하는 뉴스와 광고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매달 태국을 방문하며 이런 변화를 지켜봤어요. 한국계 기업에서 일하던 현지 직원들이 하나둘 실직하는 소식을 들었고 그들의 안타까운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태국 사회는 들떠 있었죠. 중국 기술로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어요. 세 번째 출장 때였습니다. 태국 전역에 중국 IT 통신 장비 설치가 한창이었어요. 거리 곳곳에 새로운 통신탑이 세워지고 공공기관의 시스템이 교체되었죠.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태국 정부 관계자들은 빠른 설치 속도와 경제적인 비용을 자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한국을 밀어낸 것에 대한 뿌듯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약 2달 후부터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 신호가 끊기거나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정도였죠. 하지만 곧 더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났어요. 보안 시스템 오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도시의 전력망이 불안정해져 정전이 잦아졌습니다. 한 번은 쇼핑몰에서 결제 시스템이 다운되어 모든 상점이 현금만 받는 상황을 목격했어요. 판매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시스템이 또 다운됐네요. 요즘 이런 일이 너무 잦아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무력감이 묻어났죠. 거리로 나오니 교통신호가 작동을 멈춰 경찰이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택시기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벌어져요.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한 후로 도시가 엉망이 됐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자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했습니다. 업무 보고서를 올리는 데만 3시간이 걸렸어요. 프랑스에 있는 동료에게 화상통화로 태국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연결이 자꾸 끊겼죠. 결국 메시지만 남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밤거리를 바라보니 도시의 불빛이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졌어요. 불안정한 전력 때문에 건물 일부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겠지. 마음속으로 그렸던 예상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습니다. 4번째 출장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도시 전체가 침울한 분위기에 쌓여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길이 막힌다며 우회로를 택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상점들이 문을 닫은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요즘 장사가 안 돼요. 시스템이 자꾸 고장나서 손님들이 불편해하거든요. 도시 곳곳에서 시스템 오류와 보안 문제, 전력망 불안정으로 인한 혼란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형 쇼핑몰의 에스컬레이터는 멈춰 있었고 사람들은 계단을 이용해야 했어요. 은행 ATM 기계 앞에는 고장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거리의 디지털 광고판은 검은 화면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하는데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시스템이 자주 다운되어 체크인이 지연될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객실에 들어가니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았고 전화로 프론트에 문의하자 전체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녁에는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와 만났어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종업원이 카드 결제가 안 될 수 있다고 미리 알려주었죠. 파트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현금을 항상 갖고 다녀야 해요. 결제 시스템이 자주 다운되거든요. 식사 중에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한국 기업들이 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안정적이었죠. 지금은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조용히 철수하고 있어요. 그들을 붙잡으려고 해도 이미 늦었죠. 실제로 저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자리는 빠르게 중국 기업들로 채워졌지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현저히 떨어졌어요. 지역 경제는 눈에 띄게 침체되기 시작했죠. 상점들은 손님이 줄어 일찍 문을 닫았고 빈 가게들이 늘어났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한 상인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는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시스템이 안정적이었고 문제가 생겨도 빠르게 해결됐죠. 지금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태국 뉴스를 보니 예전에 한국 기업을 비웃던 그 언론사가 이제는 시스템 안정화 대책 시급이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그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이 엇나간 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도시를 내려다보니 곳곳에 어두운 불빛들이 보였어요. 1년 전 제가 예상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시간이 증명해준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5번째 출장에서 저는 태국 사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얼굴에서 피로와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이전과 달리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 회사들이 많이 떠났더군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겠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이 사라진 태국의 현실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스템 오류, 기술적 문제, 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예전에 한국 기업을 조롱하던 인플루언서들은 이제 침묵하거나 태도를 바꾸었죠. 방콕 시내를 돌아다니며 거리 곳곳에서 부실 공사로 인한 균열, 전기 사고, 시스템 다운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 쇼핑몰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춰 사람들이 놀라서 비명을 질렀어요. 몇몇 건물의 외벽은 비가 새는 모습이 역력했고 대형 전광판은 깜빡거리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미팅에서 만난 비즈니스 파트너는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우리가 실수했어요. 단기적인 이익만 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놓쳤죠. 한국 기업들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했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관계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태국 사회는 한국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은 태국을 떠난 후였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태국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광객 수가 급감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국제신용평가사는 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이로 인해 외환 시장도 불안정해졌죠. 그러는 동안 세계는 조용히 태국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다른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도 한국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태국 비즈니스 뉴스 채널을 보는데 한 경제 전문가가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실함, 책임감, 장기적 비전을 간과했죠. 이제 그들을 다시 초대하려 해도 그들은 이미 다른 기회를 찾아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도시의 불빛은 예전보다 훨씬 어두웠어요. 일부 지역은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은 떠났지만 그들의 부재가 오히려 그들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네요. 태국의 후회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6번째 방문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있었어요. 태국 정부는 뒤늦게 한국 기업들에게 재진출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신문에는 태국 한국기술협력 복원을 위한 노력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한국 기업들은 유럽, 미국, 아시아 각지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 만난 태국 관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정성과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늦게 깨달았죠.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1년 전 그들이 한국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한 한국계 경영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태국에서 사업을 해왔지만 이제 베트남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태국의 배신은 아팠지만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게 해줬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수주가 폭주하고 있어요. 돌아올 이유가 없죠. 그의 말처럼 한국 기업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받은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 수출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어요. 특히 반도체,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세계적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죠. 미국의 대기업들은 한국 기술 없이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CEO는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헌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칭찬했어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눈에 띄지 않던 한국의 가치가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태국의 거리를 걷다 보니 예전에 활기찼던 상점들이 문을 닫고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들은 중단된 모습이었어요. 택시기사는 관광객이 줄어들어 택시 일이 예전 같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쇼핑몰 모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죠. 저녁에는 태국 TV 채널을 보았는데 경제 뉴스에서 태국의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보도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같은 시간대에 방송된 세계 경제 뉴스에서 한국의 기술 산업이 기록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의 첨단 기술 단지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이었죠. 밤에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인 어머니는
항상 겸손함과 인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엘리사, 진짜는 소리 지르지 않아도 결국 보이는 법이야. 어머니의 말씀이 이제야 더 깊이 이해가 되었어요. 한국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인데 세상이 그 가치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이 변했네요. 한국의 침묵은 사실 강함이었고 태국의 조롱은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7번째 방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기술 위기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붙은 포스터에는 기술 안정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포스터 옆에는 전선이 엉켜 있고 고장난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태국 경제부 관계자와의 미팅이 있었어요. 그는 예전과 달리 겸손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리핀 씨, 혹시 한국 기업들과 연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1년 전 한국을 무시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도움을 청하고 있었죠. 그에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들을 다시 초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의 표정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치를 알지 못했죠. 점심 식사를 위해 나간 레스토랑에서는 메뉴가 간소화되어 있었어요. 종업원에게 이유를 물으니 일부 식재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카드로 결제하려 했더니 시스템이 다운되어 현금만 받는다고 했어요. 이제 이런 일은 너무 흔해져서 사람들은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현지 대학에서 열린 기술 콘퍼런스에 참석했어요. 주제는 기술 자립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연사들은 한국의 기술 발전 모델을 여러 번 언급했고 그들의 성공 비결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구식이라고 조롱하던 한국의 기술이 이제는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된 것이었죠. 콘퍼런스가 끝난 후 한 태국 학생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들의 기술력과 윤리적인 비즈니스 방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어요. 젊은 세대는 이미 진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프랑스계인 남편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그는 제가 겪은 일들을 듣고 말했습니다. 엘리사,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가치관의 싸움이었어. 그리고 진실이 이겼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진짜는 소리치지 않아도 증명되는 법이죠. 한국은 그저 묵묵히 세계를 바꿨어요. 화상 통화를 마치고 호텔 발코니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콕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전보다 불빛이 희미했어요. 마음속으로 한국인 어머니와 그녀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한국의 기술자들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노력했을 뿐이었죠. 태국의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은 결국 진실을 알아보는군요.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1년 전 제가 했던 1년만 지켜보자라는 말이 현실이 된 것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태국을 방문한 지 꼭 1년이 되었을 때 저는 마지막 출장을 왔습니다. 1년 전과 완전히 다른 태국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공항은 예전보다 한산했고 도시는 활기를 잃은 듯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중국과의 협력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호텔에 도착해 TV를 켜니 경제 뉴스에서 태국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은 급증했고 외국인 투자는 급감했으며 국가 신용 등급도 하락했어요. 태국 바트화 가치는 1년 전에 비해 30%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오전 미팅에서 만난 태국 비즈니스 파트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1년 전 자신감에 넘치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지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핀 씨,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단기적인 이익만 보고 진정한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해도 그들은 이미 우리를 떠났죠. 점심을 먹으러 나간 거리에서는 폐업한 상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한때 번화했던 쇼핑 지역은 이제 텅 빈 상점들로 가득했습니다. 몇몇 건물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고 새로운 전자제품 매장들은 손님 없이 한산했어요. 오후에는 경제포럼에 참석했는데 놀랍게도 주제가 한국의 기술 혁신과 그 교훈이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 기업들의 장기적 비전, 품질에 대한 헌신, 신뢰성 있는 파트너십을 강조했어요. 그는 태국이 이러한 가치를 배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1년 전 한국을 비웃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배우려고 필사적이었죠.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한 태국 정부 관계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그리핀 씨, 혹시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에 대해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 태국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녁에는 국제 뉴스를 보았는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한국의 기술과 윤리적 비즈니스 방식은 세계의 표준이라고 극찬했어요. 호텔 발코니에서 방콕의 밤하늘을 바라보니 도시의 불빛이 1년 전보다 훨씬 어두워 보였습니다. 곳곳에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둠에 잠긴 지역들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들려주신 한국의 속담을 떠올렸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그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배은 망덕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이 상황이 바로 그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인 어머니와 통화를 했을 때 저는 태국의 상황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엘리사, 이것은 비단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란다. 신뢰와 진심은 어떤 첨단 기술보다 더 중요한 가치야. 어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태국은 한국을 조롱했지만 지금 웃고 있는 쪽은 한국이네요. 진실은 항상 시간이 증명해주는 법이죠. 그리고 저는 한국인의 반쪽 피를 가진 것에 더욱 자부심을 느꼈어요. 마지막 출장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회사의 글로벌 전략 책임자로 승진했어요. 오늘 아침 흥미로운 뉴스 알림이 왔습니다. 태국 경제 위기 심화로 IMF 구제금융 신청 검토 중 기사를 읽어보니 태국은 중국과의 협력 실패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고 이제는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을 요청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 한국 관련 경제 보고서가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혁신 분야에서 세계 상위 3위 안에 들었고 특히 첨단 통신, 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과 비즈니스 윤리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프랑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동료가 물었어요. 엘리사, 당신이 1년 전에 태국에서 경험한 것이 지금 현실이 됐네요. 어떤 기분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교훈적이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가치는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죠. 오후에는 태국에서 온 이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예전에 만났던 태국 정부 관계자였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진심이 느껴졌지만 이미 상황은 크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열린 글로벌 전략 미팅에서 아시아 시장 분석 보고서가 발표되었어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 파트너로 평가받았고, 태국은 불안정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신뢰와 장기적 비전이 없는 시장은 결국 실패한다는 교훈을 강조했어요.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파리의 한 한국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프랑스인들이 한국 문화와 음식에 열광하고 있었죠. 식사를 하며 남편과 태국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엘리사, 당신이 1년 전에 한 말이 정확했군요.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했네요.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지난 2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때 태국에서 한국이 조롱받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태국은 경제 위기에 직면했고 한국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조롱은 순간이었지만 진짜는 영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어머니, 제게 한국인의 정신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진심과 성실함의 가치를 알게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따뜻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사,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힘이란다. 화려한 말보다 묵묵한 행동이, 일시적인 인기보다 지속적인 신뢰가 더 중요하지.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조용한 진짜를 알아본다는 것을요. 배은망덕의 대가는 냉정했고 신뢰와 성실함의 보상은 달콤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제 안의 한국인 피가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태국이 한국을 조롱하던 날 태국은 웃고 있었다. 그러나 1년 후 웃는 쪽은 한국이었다.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증명해준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어머니의 나라, 한국을 향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난리가 났습니다. 나이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이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미국의 교육부 장관까지 한국에 방문하게 됐다고 합니다. 콧대 높은 미국이 한국 방문 후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첼 모건이에요. 시카고 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42살의 나이에 교육 불평등 분야에서 나름 인정받는 학자가 됐지만 오늘 국제교육 컨퍼런스에서 제 전문적 자신감이 크게 흔들렸어요. 넓은 회의장에서 하버드대 교육학 교수 윌리엄 크로포드가 던진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교육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어디일까요? 회의장은 순식간에 다양한 의견으로 가득 찼죠. 누군가는 핀란드를 외쳤고 다른 이들은 스웨덴, 독일을 언급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핀란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크로포드 교수의 대답은 모두를 침묵으로 몰아넣었죠. 정답은 한국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국이라고요?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 물론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국가라는 건 알았지만 교육 시스템의 롤모델이라니. 마음속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평생 학습이 가능합니다. 크로포드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게 가능한 나라가 있다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살 딸 소피아와 9살 아들 제이슨을 키우는 싱글맘으로서 미국의 교육 불평등 문제는 그저 연구 주제가 아닌 매일의 현실이었어요. 모건 교수님,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교육 강국입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나라가 교육에 대한 투자와 헌신으로 오늘날의 번영을 이룬 대단한 나라예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대학 진학률, 문맹률, 평생 교육 참여율. 모든 지표가 놀라웠죠.
특히 디지털 교육 인프라 부분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카고 대학 학과장에게 전화했어요. 마크, 내 수업을 대체해 줄 수 있을까? 한국에 가야겠어. 놀란 학과장의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책 교육 불평등의 해법을 위한 연구야. 미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해. 아이들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하버드에서 장학금으로 공부한 저소득층 출신으로서 교육의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러나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 미국보다 낫다는 크로포드 교수의 주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이 그저 학술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국의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공항, 친절한 안내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와 디지털 정보 시스템까지. 첫인상부터 이곳은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카고의 혼잡하고 소음 가득한 공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까? 학자로서의 비판적인 눈은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커졌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올랐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시카고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하지만 어딘가 더 정돈되고 체계적인 느낌이었죠. 서울시 교육청에 도착하자 박정우 교육감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60 초반의 단단한 체격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어요. 교육청 입구에는 교육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는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간단한 문장이 한국 교육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의심 많은 학자의 눈으로 그 문구를 바라봤어요. 모건 교수님,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박 교육감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놀라운 도시네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배경에 교육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했고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 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 가지 통계가 눈에 띄었죠. 박 교육감님, 미국에서는 4년제 대학을 다니려면 평균 35,000달러가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박 교육감은 자부심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교육 철학은 누구나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경제적 여건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배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죠. 저는 펜을 꺼내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했어요.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너무 달랐습니다. 소피아와 제이슨의 대학 학비를 위해 매달 저축하는 제 자신을 떠올렸죠. 미국에서는 교육이 특권이지만 여기서는 권리라고요? 오늘부터 사흘간 우리나라의 공공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학 강의, 평생 교육, 온라인 학습 플랫폼, 공공도서관. 모든 것이 무료이거나 매우 적은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첫날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배울 것이 많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연구와 아이들의 미래, 더 나아가 미국 전체의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박 교육감의 안내로 한국의 공공교육 시스템을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K무크 운영센터였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첨단 디지털 장비들과 분주히 일하는 직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K무크는 한국의 대표적인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국내 주요 대학의 강의를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죠. 센터장이 태블릿을 건네며 직접 플랫폼을 체험해보라고 했어요. 화면을 터치하자 수백 개의 강좌가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한국의 명문대학 교수진이 참여한 강의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문학, 경영학. 거의 모든 학문 분야가 있네요.
그리고 정말 무료인가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박 교육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전히 무료예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한 강의를 클릭해 보았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강좌였습니다. 고화질 영상과 자막, 그리고 강의 자료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질문 게시판에는 교수와 학생들 간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버드 온라인 강좌 하나만 해도 비싸요. 스탠포드의 인공지능 강의는 몇백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무료라니. 믿기지 않네요. 센터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K무크는 2015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2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했습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주부, 은퇴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죠. 정말 놀랍네요. 시카고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교육의 기회가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지 않도록 말이죠. 박 교육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건 교수님,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서울 시내의 한 카페로 향했어요. 이상하게도 그곳에는 학생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보며 열심히 무언가를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반 카페인데 인터넷 강의 학습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와이파이와 전원 콘센트만 있으면 어디서든 학습이 가능하니까요. 박 교육감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 안을 둘러보았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속도로 배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와 장소에 제한이 없다는 한국의 교육 철학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이군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직접 K무크 사이트에 접속해봤어요. 몇 시간 동안 다양한 강좌를 살펴보며 시카고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상상했습니다. 특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에서 나와 차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어요. 오늘의 첫 방문지는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본사였죠. 도착해보니 화려한 외관보다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교육 철학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내실을 중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문구가 크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 한 문장이 이곳의 존재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집에 있는 소피아와 제이슨을 떠올렸죠. 아이들이 비싼 학원비 걱정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로비 한쪽에는 EBS 역사를 담은 전시관이 있었어요. EBS는 설립된 한국의 교육 전문 방송국입니다. 처음에는 라디오 방송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TV 채널,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앱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50년 가까운 역사 동안 한국 교육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죠. EBS 이성욱 사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습니다. 65 정도 되어 보이는 온화한 표정을 가진 그는 오랜 교육자 출신으로 교육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EBS가 단순한 방송국이 아니라 국가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전국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며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어요. 우리는 먼저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갖춰진 스튜디오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수학 프로그램이 녹화되고 있었어요. 전문 교사가 재미있는 애니메이션과 함께 수학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신나는 수학 여행이라는 시리즈로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TV로도 볼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죠. 특히 학습 난이도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자기 수준에 맞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제이슨이 수학을 싫어하는 것을 떠올렸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교육 콘텐츠가 대부분 유료인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건가요? 제작비가 상당할 텐데 말이에요. 정부 예산과 약간의 광고 수입으로 운영됩니다. 교육은 공공재라는 철학 때문이죠.
저희는 교육이 특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와 다음으로 향한 곳은 EBS 온라인 수업센터였어요. 넓은 공간에 수십 명의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능대학 수학능력시험 강의가 제작되고 있었어요. 이곳은 우리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인 EBS 수능 강의를 만드는 곳입니다. 한국의 최고 교사들이 참여하여 모든 교과목에 대한 고품질 강의를 제작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 스튜디오에서는 수학 강의가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교사가 미적분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칠판 대신 디지털 패널을 사용해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SAT 대학 입시 준비 강좌 하나만 해도 $1,500 정도 해요. 한국에서는 수능 강의가 전부 무료라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인데요. 이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모든 과목의 수능 강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죠. 특히 농어촌이나 도서상간 지역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지역이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교육의 평등.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정의의 시작이 아닐까요? 미국에서는 수십 년간 교육 불평등 문제로 고민해왔지만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실질적인 방안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EBS 데이터 센터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사용 현황과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통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재 매월 약 500만 명의 학생들이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전체 학생 수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예요. 특히 코로나19 기간에는 이용자가 700만 명까지 증가했죠. 데이터 분석 팀장인 김지현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추가 학습 자료와 연습 문제를 추천하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교육에 접목한 세계 최초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의 에드테크 교육 기업들도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대부분 비싼 구독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런 첨단 기술이 적용된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제 연구 분야인 교육 불평등 해소의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EBS는 성인을 위한 평생 교육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성욱 사장님의 말에 더욱 관심이 생겼어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성인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어, 컴퓨터 활용, 요리, 원예, 금융교육, 건강관리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콘텐츠였어요. 한 스튜디오에서는 은퇴자를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평생 학습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춰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디지털 마케팅 등 신기술 관련 강좌가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40대에서 50대 연령대의 참여가 활발해요. 이 프로그램들도 모두 무료인가요? 미국에서는 이런 전문 교육이 대부분 유료인데 말이에요. 제 질문에 이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TV로 방송되는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제공돼요. 특히 은퇴한 노인분들께 인기가 많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활용법,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방법 등을 알려드리죠. 문득 65세의 어머니가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은퇴한 교사인 어머니는 디지털 기술 습득에 늘 어려움을 느끼셨죠. 만약 시카고에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까 생각했습니다. 한 작은 스튜디오로 들어가 보니 이른대로 보이는 노인분이 스마트폰 활용법에 관한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며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사가 디지털 결제 앱 사용법을 설명하자 노인분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따라해보며 익히고 있었어요. 이분은 김경숙 할머니인데 78세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어요.
EBS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통해 영상 편집법을 배우셨죠. 지금은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10,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세요. 호기심에 김할머니께 다가가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시나요? 김할머니는 밝은 미소로 답해주셨어요. 제 채널에서는 전통 요리법, 옛날 이야기, 그리고 제가 살아온 역사를 공유해요. 특히 6.25 전쟁 체험담이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역사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생생한 이야기니까요. 처음에는 손자들을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시청자가 있어요. 미국, 캐나다, 심지어 브라질에서도.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디지털 기술이 세대 간 소통의 다리가 되고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는 도구가 된 것이었죠. 미국에서는 디지털 격차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한국에서는 이를 교육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게 어렵지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어려웠죠. 하지만 EBS에서 제 나이대에 맞는 강좌를 제공해줬어요. 천천히 반복해서 가르쳐 주셔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의지예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니까요. 김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이것이야말로 평생 교육의 정신이 아닐까요? 저는 학자로서 수많은 교육 이론을 공부했지만 이 단순한 문장에 담긴 진리가 더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에요. 시카고에서도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겠어요. 특히 노인 인구를 위한 디지털 교육이 시급합니다. 박 교육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평생 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요. 특히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이제 또 다른 현장으로 가볼까요? EBS를 나와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관공서 건물이었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다양한 교육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 학습센터입니다. 주민센터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주민센터 2층에는 여러 교실이 있었고 각 교실마다 다른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요가 수업, 영어 회화, 컴퓨터 기초, 법률 상담, 전통 공예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수업들이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운영됩니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하죠. 특히 은퇴자와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한 교실을 들여다보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국 전통 도자기 만들기를 배우고 있었어요. 20대부터 70대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강생 중 한 분께 다가가 물어보았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예순대로 보이는 여성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웃들과 만날 수 있어 외롭지 않아요. 무엇보다 무료라서 부담이 없죠. 저는 이곳에서 도자기, 서예, 영어 회화를 배웠어요. 작년에는 손주에게 영어로 생일 축하 메시지를 써줬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에서 평생 교육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인생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까 생각했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리 센터는 세대 연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청소년들에게 전통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고 청소년들은 노인분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방식이죠. 이를 통해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이 증진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민센터 내 디지털 교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최신 컴퓨터와 태블릿이 구비된 공간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법부터 인터넷 뱅킹, 정부 서비스 이용 방법, 온라인 쇼핑까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가르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런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어요. 50대 남성이 열심히 태블릿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에게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배우시는 것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시나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일을 직접 관공서에 가서 처리해야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시간도 절약되고 코로나 걱정도 줄었죠. 게다가 배움 자체가 즐겁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취미가 생긴 셈이에요. 하루 종일 한국의 평생 교육 현장을 둘러보며 배움이 얼마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지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교육이 나이, 성별,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했어요. 웅장한 외관과 넓은 부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서관 입구에는 지식은 모두의 것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그 문구에서 한국 교육의 핵심 철학이 느껴졌어요.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표 도서관입니다. 현재 1,000만 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방문자 수는 약 200만 명이에요. 단순한 책 보관소가 아니라 국가 지식의 허브라고 할 수 있죠. 안내를 맡은 김유진 부관장의 설명이었어요. 40 중반의 그녀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해외 유수 도서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지식 나눔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먼저 디지털 도서관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학습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부터 은퇴한 듯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내의 학술 논문, 전자책,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외 유명 학술지와 데이터베이스도 무료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저희 도서관이 기관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모든 방문자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김 부관장의 설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시카고에서는 이런 전문 학술 자료에 접근하려면 대학에 등록하거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시카고 공립도서관에서도 일부 학술 자료는 유료인데 한국은 완전히 무료라니요.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나요? 정부 예산으로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니까요. 모든 시민이 필요한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디지털 도서관 내부를 둘러보니 각 좌석마다 최신형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하는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도 구비되어 있었어요. 연구자로서 이런 환경은 꿈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고문원 디지털화 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수백 년 된 한국의 고서들이 첨단 장비로 디지털화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 문서, 고지도, 전통 의학서 등 귀중한 자료들이 보존 처리되고 있었죠. 이 작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보존을 위한 것인가요?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디지털화된 자료는 인터넷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볼 수 있죠. 특히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고문서 번역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한 직원이 조선시대 의학서 동의보감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400년 전 한의학 지식이 첨단 기술로 보존되고 세계와 공유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국은 전통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해 그것을 세계와 나누고 있군요. 김 부관장은 자랑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옛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보 접근권을 중요한 공공재로 봐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단순한 독서를 넘어 다양한 방식의 학습과 창작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나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서울의 한 동네 작은 도서관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이 도서관은 규모는 작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약 6,000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 공간이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일부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기도 해요. 작은 도서관 내부에 들어서자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아이들을 위한 독서 공간, 청소년들의 스터디룸, 성인들을 위한 독서 모임 공간 등 다양한 목적의 공간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책 대여를 넘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독서 모임, 작가와의 만남, 어린이 독서 교실, 노인 디지털 교육 등이요. 특히 방과 후 아이들을 위한 책 돌봄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요. 실제로 도서관의 한 공간에서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자원봉사자의 지도 아래 독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맞벌이 부모를 둔 아이들이 학원 대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독서 습관을 기르고 있는 것이었죠.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돌봄 문제와 교육을 동시에 해결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도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디지털 자료실로 향했어요. 열람석마다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었고 태블릿도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와 제이슨이 이런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학교마다, 지역마다 교육 환경의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작은 도서관을 나와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이었어요. 물리적 공간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이었지만 그 역할은 실제 도서관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은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관입니다. 현재 20만 종 이상의 전자책, 오디오북, 학술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확장되고 있어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았어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 가입 후 즉시 다양한 전자책을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신 베스트셀러부터 학술 서적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이 구비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전자책 한 권을 구매하는데 적어도 $10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된다니 놀랍네요. 저희는 지식 격차 해소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 서비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전자도서관의 또 다른 특징은 학습 분석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독서 패턴과 관심사를 분석하여 맞춤형 도서를 추천해주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제안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의 다양한 도서관과 학습 인프라를 체험하며 지식 접근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어요.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통적인 도서관의 한계를 넘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의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본 모든 시설과 서비스가 정말 무료인가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박 교육감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물론입니다. 교육과 지식은 특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는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그 투자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그날 밤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교육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지식에 대한 열정과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시카고, 아니 미국 전체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의 사이버대학을 탐방하기 위해 서울디지털대학교를 방문했어요. 현대적인 건물 외관이 인상적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기회를 이라는 모토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이버대학은 한국의 고등교육 혁신 사례 중 하나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현재 21개 대학이 운영 중이며 약 15만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에요. 김태훈 총장의 소개였어요. 그는 교육공학 전문가로 디지털 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인물이었습니다. 사이버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정규 학위를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 라운지에서는 다양한 배경의 사이버대학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30대 직장인, 40대 경력 전환자, 60대 은퇴자까지 연령과 직업이 다양했습니다. 한 여성 학생에게 사이버대학 경험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37살 주부입니다. 결혼 전 패션 회사에서 일했는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됐어요. 사이버대학 패션 디자인학과에 입학해 공부하면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 정말 좋아요.
그녀의 이야기가 제 상황과 비슷해 공감이 갔어요. 저도 소피아와 제이슨을 키우면서 학업과 경력을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시카고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많은 싱글맘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옆에 있던 50대 남성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저는 제조업체에서 30년간 일했습니다. 회사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위기감을 느꼈죠. 사이버대학 인공지능융합학과에 입학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정부 지원으로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MBA 과정만 해도 6만 달러 정도 합니다. 한국의 사이버대학 학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김 총장이 설명했어요. 일부 과정은 유료지만 정부 지원을 받으면 거의 무료에 가깝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재교육, 취약계층,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학기당 200만 원 정도인데 미국 대학의 10분의 1 수준이죠. 사이버 대학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도 성인 교육이 절실한데 한국에서는 이미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시카고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 모든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메모를 기록했어요.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한 연구조사가 아니라 제 학문적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이 되고 있었습니다. 학자로서의 냉정한 관찰자 시선을 유지하려 했지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목격하면서 감정적으로도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의 마지막 방문지는 세종학당이었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공식 기관이죠. 건물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종학당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62개국 234개소가 운영 중이며 연간 약 10만 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지원 세종학당 원장은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 해외에서 10년 이상 경험이 있었죠. 세종학당은 단순한 언어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 역사, 예술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문화외교의 거점이에요. 특히 대부분의 강좌가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우리는 초급 한국어 수업 교실을 방문했어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문화체험실로 가서 장구 수업을 참관했죠. 외국인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장단을 맞추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 21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법률 상담, 취업 지원, 자녀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돕고 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학교 교육을 넘어 평생 학습, 디지털 교육, 문화 교육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박 교육감은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모건 교수님, 시카고에서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시카고에 돌아온 저는 대학 교육 포럼에서 한국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교육이 특권이 아닌 권리라는 것을 배웠어요. 모든 시민이 평생 배울 기회를 가질 때 사회 전체가 발전합니다. K무크, EBS, 디지털 도서관 등 각 시스템의 장점과 시카고 적용 방안을 제시했어요. 회의 후 시카고 공립학교위원회 의장이 다가왔습니다. 레이첼, 우리도 한국을 본받아야겠어요. 시카고 디지털 교육 혁신 계획을 즉시 추진합시다. 2달 후 시카고 최초의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 시카고 오픈 러닝이 시작되었고 첫 학기에만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등록했어요. 저는 교육은 권리다. 한국에서 배우는 교육 민주주의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소피아와 제이슨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엄마, 우리도 언젠가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때는 엄마가 직접 안내해 줄게. 교육의 힘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볼 수 있을 거야.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영감이 시카고의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교육이 특권이 아닌 권리가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향한 여정에 저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